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계승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볼 주제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조선시대 해외 파병과 한중 관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2008년도에 귀국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출판했던 제 학술 저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묵직한 맛이 있어요.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조선시대에도 해외 파병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뭐 공부할 사례가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국가라고 하면 독불 장군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여러 나라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아니면 강대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경계 밖으로, 즉 해외로 보내서 군사 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처음에 해방된 직후에는 외국 군대가 주로 한반도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거의 사실상 전 지구상에 거의 다 나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유엔이 막 압력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것도 있고, 특히 미국이 또 압력을 가하니까 그거 안 나가기도 뭐하고 나가기도 뭐하고 조금만 나가자 뭐 그렇게 나간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뭐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파병하고 한중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실 때는 현재 대한민국이 수행한 해외 파병과 미국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대규모로 나갔던 해외 파병은 베트남전 파병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X 변수를 빼고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파병이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왕조 500년 뭐 15, 16, 17, 18, 19세기인데 그 당시에 해외 파병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국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던 핵심 국가가 거대 강대국이 중국입니다. 주로 이제 외란 한 17세기 전반까지는 명나라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만주 제국이 등장한 이른바 청나라가 있는 것이죠. 조선 왕조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조선 시대는 왜 이렇게 군사력이 약하지? 외란 때는 왜 추풍낙엽일까? 우리나라는 왜 의병밖에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애매하지만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금방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가 상비군을 보유하지 않고도 500년간 한반도에서 동일한 왕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 질서에 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죠. 그러니까 북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근대의 물결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는데 그때 한반도가 우왕좌왕하다가 새로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일본에게 먹혔다고 보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때 바뀐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잠깐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게 우리가 어떤 외교 관계라거나 국제질서, 이 정말 그 숨막히는, 눈 뜨고도 코를 베임 당할 수 있는 이 숨막히는 국제 현상, 그 국제 환경에서 한 국가가 생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너무 이론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파병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장사미사까지 어떤 인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단상이 너무 높으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은 여기 앞에 뭐 어르신 앉아 계시지만 누구라도 미국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이 있어요. 뭐 정치학 박사도
어떤 정치학 박사가 어떤 미국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고, 뭐 옛날 뭐 혼란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미국은 이런 나라지, 분명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식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즉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핵심 권력 엘리트, 그 사람들이 명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청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현재라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바뀌는 것인데, 웬만한 건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좋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의 엘리트들의 외국 인식을 공부하고자 할 때 가장 저 밑에 깔려 있는 그것이 해외 파병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나라 군대를 해외에 파병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잘 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평상시에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지극정성 사대할지라도 만약에 야 니네 조선군대 보내라,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데 너도 함께 싸워야지, 이런 요구를 받으면 주판화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니네 뭐 조공 품목에서 니네 땅에서 은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은을 좀 더 내라. 그러면 마음은 우울하지만 그거 조금 더 내고 평화를 지키지 하고 보낼 수가 있는데, 군대를 보내라,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조선을 지배했던 양반 사족, 양반 사대부, 뭐 이른바 선비, 그런 분들이 중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내면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소재로 해외 파병 문제를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외 파병은 조선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한 능동적인 해외 파병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의 거의 뭐 천자국이죠. 더 심하게 솔직히 말하면 종주국입니다. 북경 정부가 야 군대 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해 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징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하는 과정과 논의 과정과 논리를 보면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북경에 대한 인식을 거의 그대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요걸 잠깐 말씀 나눈 다음에, 역시 우리가 해외 파병은 국제 관계, 국제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동북아 정세 질서, 요거를 결론 삼아서 함께 잠깐 맛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바로 다 그대로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조선의 해외 파병 경험이 시사해주는 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강의가 역사 강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로 그런 질문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다른 학문 분과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그 안에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한 5, 60명 돼도 한 수업하고 2주일 안에 이름을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외워야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막 물어보죠. 대신에 이제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도 수업 중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은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딱 끊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자유 의지에 의해서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저 구석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지금 생방송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긴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중 입장이 되지 말고 내가 지금 패널로 참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역사라고 하는 분과가 다른 학문 분과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수학에 비유하면 원통을 쌓아올린다고 할 때 가령 여기 전공하신 분도 많겠지만 문학을 한다, 정치학을 한다, 공학을 한다, 여러 학문 분과가 있지만 대체로 현재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철학사,
문학사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뒤에 마지막 최종 수식을 받는 마지막 명사가 사로 끝나면 그건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뭐냐 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루는데 거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강력하게 대입시킨 학문 문과가 역사이죠. 해서 좀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학문 문과가 하는 것보다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입체화된 이 X축 그만큼 공부를 할 때도 많아진다는 것이고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시간적 추이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조선 왕조는 망했지만 조선 왕조가 경험했던 강대국의 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해외 파병 이와 같은 여러 차례 있는 경험이 약 한 15차례 이상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현재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과 또는 대한민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는 망했으나 아직은 망하지 않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왕조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망해 사라져 버렸지만 조선 왕조를 조선답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좀 이를테면 문화적인 유산, 그렇죠? 사고 방식, 그 패턴은 거의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죠. 주제학적 특성이 어떤 정책 대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념 대결하는 특성이 있어요. 정통 따지고 이단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모든 논쟁은 정책 대결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통론이 강한 사회에서 내 스승님과 내 아버지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건 내 목숨보다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무대 보면 정책 대결이 별로 없어요. 전부 이념 대결입니다. 진영 논리죠. 쉽게 말하면. 그것은 조선시대의 습성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드웨어는 정당 정치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조선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중세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보수 정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해외 파병이라거나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그 패러다임에 분명히 시간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서론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가면 다음부터는 사실을 체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저거는 뭐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의 나하고는 상관없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 강 건너에 있는 과거의 어떤 일일 뿐이지 현재의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기 뭐 외람되지만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마치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위트 있게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죠. 역사란 혹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조들이 남긴 사건들. 선조들이 남긴 사건들. 그렇죠. 뭐 다 그런 얘기, 다 맞는 얘기. 답이 여기 지금 만약에 500분이 와 계시다면 500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누가 많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문법 표현을 들러오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현상이 현재의 나와 무관한 강 건너에 홀로 펴 있는 산요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뭐 머리가 희지만 한 반세기 살아왔다고 치고 18세 때, 25세 때 기억을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했던 경험과 현재의 여러분이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총 집합체의 마지막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다 수렴해서 현재에 나와 있는 결정체가 지금의 저지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 am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현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역사도 그럴진데 한 문명 국가가 과거에 했던 경험 이것은 현재 그 국가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적 경험의 영향을
자신이 알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과정 환경의 경험.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 난 절대 안 피워야지. 그런 아들이 많이 핀다는 속설이 있어요. 과학적 증명은 모르겠어요. 가정 폭력이 심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자기도 폭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미워했지만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의 그 기억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인데 우리가 뭐 사군 육진 개척하고 대마도 정벌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결정해서 간 것들을 일단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우리는 별로 뭐 생각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거나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북경에서 갑자기 가라고 하는데 이거 안 가면 또 불덩이 틀 수가 있죠. 아니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저 딱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끌고 와서 야 미국이 막 옆구리를 찌르네. 이것도 문제가 생각해지. 왜? 이건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했지만 요새 뭐 갑질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갑질을 당했던 얼마나 많은 5천만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조선 왕조 때에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외란 전에는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제가 잡은 게 크게 한 3차례 발생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다음에 이건 완전히 그냥 항복한 거니까 그 이후부터는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청나라가 야 니네 이제 항복했지. 우리가 이제 명나라를 치러 들어가니까 너도 군대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패닉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도 한 10건 정도가 발생해서 다 합치면은 뭐 제가 빠뜨린 것도 있지만 한 15번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들의 한번 큰 패턴을 읽어보자는 것이죠.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나온 게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때예요. 15세기 중반인데 세종대왕이 죽기 1년 전입니다. 이때는 뭐냐 하면은 당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북경이 있고 한양이 이쯤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1449년에 옛날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 제국 얘네들이 쫓겨나가 있다가 갑자기 흥기해서 SN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출한 영웅이 나와서 이 몽골 부족을 통합합니다. 얘네가 다시 공세를 취해서 중어들은 남하하는데 1449년에 여기 자연관을 뚫고 들어와서 북경을 포위해요. 한 닷새 동안 포위합니다. 난리 난 거죠. 난리가 나니까 특히 이때 요 직전에 황제가 정통제인데 이 정통제라는 사람이 몽골을 우습게 알고 이 자식들이 자꾸 변경을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가서 그냥 싹쓸이를 해줘야겠다 해서 한 50만 명을 끌고 명나라 황제가 몽골 내륙 고비 사막 쪽으로 직접 진입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만하고 오만해서 군대 병력은 한 20만밖에 안 되고 30만이 뭐냐? 뭐 환관, 내시, 후궁 전부 뭐 관료, 문무관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전투를 하러 나간 게 아니라 퍼레이드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몽골 군대가 기습을 하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와해돼 버려가지고 황제 자신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북경 정부에서는 황제가 붙잡혔네. 그럼 더 이상 우리 황제가 아니지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왕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붙잡아 놓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몽골 사람들이 좀 갑자기 당황한 것이죠. 화가 나가지고 밀고 내려온 겁니다. 밀고 내려와서 북경을 포위했어요. 이 황제가 경태제인데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조선의 원병을 청합니다. 당시 세종대왕이 병석에 있을 때인데 조정 중신들이 이 중대한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를 놓고 다시 몽골 제국이 다시 도래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징병 요구에 응할 것인가? 아니 반대할 것인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그때 중앙조정 어전회의에 참가했다면 뭐라고 건의하시겠어요? 이게 기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권입니까? 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전회의에서 자기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외로 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모든 갑질을 다 하다가 유사시가 되니까 책임을 방기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여간 그렇지만 또 투자식으로 생각하면 또 자기 식구를 생각하면 이거 나의 안전을 도모해야지. 우리 가족이 먼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본래 그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만장일치로 군대는 보내지 말자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군대 병석에 누워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야 보내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운이 감도니까 압록강 수비를 강화해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세종대왕하고 양성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9.9%의 조정 중신들은 무슨 의견을 내느냐? 그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얘기는 간단해요. 북경을 포위할 정도로 강력한 몽골이 압록강을 넘어 들어오면 우리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15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역사적 경험은 바로 고려 왕조 500년 대의 경험이에요. 한번 싸울 수 있으면 싸우다가 싸울 수 없으면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몽골에게 한번 항복하고 강화한 경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현재 현상을 유지하면 되지 압록강가에다가 갑자기 10만, 20만 상비군을 투입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몽골이 오히려 의심을 해서 우리부터 친다는 거죠. 실제로 고려시대 500년간 항상 우리부터 쳤어요. 그러면 세종과 양성지 얘기는 뭐냐?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또 양성지 얘기는 뭐냐 하면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양성지가 거란과의 싸움의 예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강감찬장 1차, 2차, 1차 때 소선령의 단판, 2차 때 강조의 참패, 3차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우리는 학교에서 그것만 배웠죠.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조선 조정이 취한 첫 번째 액션이 뭐예요? 거란의 사신을 보내서 조공 바치고 그래 당신이 칸이야. 당신이 갑이지. 내가 책봉 받을게. 그리고 조공 관계 맺은 거예요. 그건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느냐? 이 거란 애들이 또 패하고 돌아갔는데 우리가 계속 외교 관계를 맺지 않으면 10년 뒤에 전쟁 준비한 다음에 10년 뒤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4차 칩이. 그럼 우리는 그거 압록강 쪽에다가 국가 상비군 10만 명 10년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만 양성지가 여기서 인용한 게 뭐냐 하면 고려 때의 예와 같이 강화하더라도 한 번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우리 강토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후대의 시각으로 자꾸 선악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센이 북경 함락이 힘든 걸 알고 닷새 만에 포위를 풀고 물러가죠. 그러니까 경태제가 바로 또 칙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야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불과 며칠 전에 급한 상황에서 징병을 했는데 그거 취소한다. 조선군은 절대로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나라 쪽에서 봐도 불과 50년 전 경험이 있죠. 고려말 요동정벌, 조선 초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 이 요동을 놓고 굉장히 아주 긴장이 높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선군 10만 명을 들여보내라 했지만 상황이 풀려버리니까 절대 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외교라는 거예요. 현실이죠. 이념이라는 건 없어요. 철저히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기 괄호치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지극 4대 정성을 가장 열심히 하는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임금들, 세종, 뭐 성종, 뭐 선조, 뭐 인조, 뭐 영조, 정조 이런 사람들 공통점은 굉장히 가장 지극정성으로 북경 황제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왕조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걸 정확히 감지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청나라는 이적오랑캐야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현실 정치 무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은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조선에서 왕 노릇하려면 북경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제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주 오랑캐지 어디 뭐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국내에서 하는 소리고 국제 무대에 올라가면 냉정합니다. 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몇 년 지나서 세조 때인데 이때 또 북경이 징병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 일대가 즉 여진족 부족들이 산재에 있던 곳이에요. 명나라가 여기 요양까지 해서 요동반도까지 먹고 있고 이쪽은 전부 여진족이 그냥 그 분열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 그 심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누르와치가 나옵니다. 요 애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까짝까짝거리고 이 요양을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 쪽에서 볼 때 몇 번 참다가 안 되겠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좀 혼 좀 내줘야겠다 해서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치면 얘네가 일로 도주할 텐데 조선이 이쪽에서 막아서 양동작전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징병을 한 거예요. 근데 세조 때 그냥 바로 그냥 즉시 수락합니다. 수락을 해서 우리는 따로 압록강을 넘어가서 이 남쪽에 있던 여진족들을 소탕하고 명나라 군대가 놓쳤던 그 추장 이만주를 조선군이 잡아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혁혁한 전과를 올리죠. 그러면 왜 갑자기 불과 18년 뒤에 이렇게 바뀌는가? 이때 뭐냐 하면은 이 명나라가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이게 9월 달인데 5월쯤에서 세조가 명나라와 관계없이 이 여진족이 요동만 친 게 아니라 이 의주 근방도 약탈을 했어요. 한두 번은 참았는데 기분 자꾸 그러네. 짤짤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세조가 직접 군대를 한 2만 명 정도 편성해서 직접 원정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함경도에서 이시에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든 군대를 함경도로 보냈죠.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다 진압한 다음에 다시 군대를 추스려서 연기했던 이 여진 정보를 가고자 했는데 그때 특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볼 때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애초에 준비했던 것인데 우리가 혼자 갈 땐 조심해야 합니다. 대체로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할 때도요. 이게 명나라 군대가 요동까지 와 있지만 이쪽까지 명나라 관할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군사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종주국인 천자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명나라가 볼 때에도 너무 먼데 조선이 먼저 가서 평정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수고해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갔다고 한 다음에 또 북경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상 주고 그러는 거죠. 네가 천자의 군대를 대신해서 잘 변방을 잘 눌렀구나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세조가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그때 이시의 난이 안 일어나서 그냥 갔으면 이게 외교 문제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타이밍에 잘 맞아서 다시 원정을 하려고 하는데 명나라가 보내라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갔다 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는 거절했어요.
세조 때는 적극 참여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지만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조선의 국익을 가장 최고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놓고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앞으로 갔는데. 그렇죠. 이게 괄호 2번이고요. 괄호 3번도 불과 또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여기 성종 때인데 명나라가 세조 때와 똑같은 이유로 다시 증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때 했던 원정이 불충분했어. 이번에 가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조선군은 전례에 따라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배후를 막아라 한 것이죠. 근데 이때는 겨울에 나가는 건데 그 당시 세조 때에는 하려고 했었지만 성종 때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가기가 싫죠. 거기 왜 나갑니까? 추운데. 그렇지만 이제 왕과 중신들은 그래도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잠깐 좀 군대를 보냈다가 돌아오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신료들이나 대간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왕 성종이 그래도 천자가 저렇게 그러는데 내가 제후로서 보내야 하지 않겠니? 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어유소라는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10,000명을 끌고 가는데 별로 좀 우울한 원정이죠. 쏙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유소도 쏙 가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압록강까지 가서 보니까 아직 얼음이 덜 얼어서 기병대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핑계대고 어유소가 임의로 현장에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어요. 이게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을 바꿔 말하면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해산을 해야 북경에서 볼 때 조선이 비록 전투는 안 했지만 그래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가 출병을 했네. 이걸 북경에 가서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선 내에서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이니까 자기가 지극정성 사대한다는 걸 북경에 알리고 싶은데 이 어유소라는 놈이 미안합니다. 이 어유소가 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니까 왕 입장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북경에다가 내가 편지 쓸 내용이 없어요. 그래갖고 하니까 또 대관들이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성종이 대관들을 설득한 말들이 나와요. 야, 잘 들어. 니네 반대하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이미 해산해 버렸는데 북경에서는 우리가 보낸 걸 모르지 않냐. 내가 뭐 정말 대군을 보내서 열심히 싸우다가 용감히 죽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군대 몇 명을 강을 건너 보내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아무 마을에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가서 여진족 남녀 몇 명을 일단 붙잡아라. 쉽게 말하면 납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바꿔서 포로로 분식해서 북경에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이 있기 4년 전에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만 수출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를 풀어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우각이 물소뼈인데 이게 활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우리나라에는 물소가 없죠. 그래서 남방에서 들어오는 거를 명나라를 통해서 사오는데 이거는 군수품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명나라에서 외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 금지 품목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100년간 안 들어주다가 건국 초부터 성종 때 초에 와서 이 논쟁 파병 논쟁하기 4년 전에 그걸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성종이 뭐라 그러냐면 대사원 불러다 놓고 야 우리한테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수출할 수 있게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특혜를 베풀었는데 그쪽에서 군사작전 조금 도와달라는 거를 우리가 거부하면
명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죠. 해서 대간이 결국을 굴복합니다. 해서 윤필상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4,000명을 2차로 보내요. 이제 강이 얼었죠. 올라가서 지만 실제로 전투에 참가한 병력은 한 900명 정도. 성종이 지시한 것처럼 전투를 한 번도 안 해요. 이들이 급습했다는 여진족은 부락은 한 가구가 7, 8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색다운한 겁니다. 그냥 검거한 거예요. 남녀 어린아이들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선군이 왔다 갔다는 표식을 일부러 막 하고 다녀요. 당시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늦게 파병하는 바람에 명나라 군대는 이미 작전 수행하고 다 갔어요.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가 쓸고 지나가니까 황폐화되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남녀 몇 명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북경에 보고했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작전 기일을 못 지킨 걸 책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참 조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는구나. 포로까지 보내네. 플러스 여진족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던 중국인 7명도 구출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엄청난 포상을 받죠. 자, 그러면 15세기 때 걸 잠깐 정리해 드리면 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결과는 다 달라요. 거절, 적극 수용, 아니면 제 표현 생색내기 파병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결정한 과정은 뭐 사대주의 때문에 뭐 이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익을 놓고 주판화를 챙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세기만 해도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정책을 한 거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었고, 이것은 명나라도 언젠가 망할지 모른다. 그런 전제하에 계산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시점으로 볼 때 고려 왕조 500년간 중원의 제국은 100년쯤 지나면 다 망했어요. 거란 제국, 5대 19개에서 5대, 뭐 몇십 년마다 다 망했고, 거란 제국 한 10년 만에 망하고, 여진 제국 금나라 한 10몇 년 만에 망하고, 몽골도 한 10몇 년이 아니라 100 몇십 년 만에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와서 아직 100년 좀 간 넘은 때니까 이거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5세기 때 한반도에 살던 지배 엘리트들은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놓고 그걸 빅데이터로 깔아놓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세기를 사대주의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 하나의 팔리시예요. 팔리시. 국익을 위한 팔리시죠. 자, 그런데 파병 요 소동이 난 게 한 번 더 있어요. 중종 때인데 요거는 한 50년 더 지난 16세기 한 1530년대 똑같은 이유예요. 여진족이 참 끊이지 않게 변경을 소요시키니 다시 한번 원정을 보내가지고 싹쓸이 하는데, 역시 예전처럼 전례에 따라 우리가 서쪽에서 치면 조선이 남쪽에서 호응을 해서 양동 작전하자, 이런 것이죠. 근데 이때는 북경에 갔던 사신으로 갔던 조선 사신이 이 첩보를 입수해서 한양에 너무 급한 일이니까 이 정보를 한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양에 발칵 뒤집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는 중종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무조건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거 보내면 어떻게 하지? 15세기 때는 계속 논쟁이 계속 실록에 나오는데 이때는 나오질 않고, 다 이유가 뭐예요? 4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해야 하겠다.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쪽에서 계획을 세우다가 끝내 파병 원정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실록 기록에 보면 이 파병을 결정한 지 6개월 뒤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갑자기 군비를 점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말과 군마, 화살값이 폭등해서 민생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전국적으로 이 파병을 하기 위한 전국적인 징병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파악을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결과만 놓고 보면 세조 때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을 놓고 보면 뭐 이유가 없어요. 4대의 의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주판화를 안 챙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주판화를 챙긴 기록이 전혀 없어요. 조선 논쟁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 보내기로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당시 일국의 권력을 잡은 엘리트들이 바보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주판화를 안 튕겼다. 이거 무슨 얘기냐? 북경과의 외교 관계에 올인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인식이 이미 편만에 있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야 저기 군대 보내. 그러면 뭐 주판화를 튕기고 공청회도 하고 백분 토론도 하고 막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가기로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보가 아니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미국의 환심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득이다. 이런 인식이 쫙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는 뭐냐면 현실의 주판화가 아니라 이제 외교가 이념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념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고주할 미주알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파병 논의가 있던 16세기 전반 중종 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명나라를 그 이전 15세기 때보다 훨씬 이념화시켜서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15세기 때까지는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군신관계예요. 군신관계. 우리가 민족주의 그것이 필요했던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교과서에서 조공책봉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군대에서 의전이 형식뿐입니까? 축포 쏠 때 한 발 깜빡해서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어 있긴 하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군신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16세기 중종 때 들어와서부터 일반 생활에서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외교 문서에서 레토릭으로만 나왔어요. 우리가 북경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할 때 자식이 원하는데 부모가 들어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레토릭인데 16세기 때 중종 때 오면 일상생활에서부터 막 나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을 갔다 오는데 요동에 들어가면서부터 느낀 감흥이 꼭 부모의 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끼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동안에는 군신관계였는데 16세기 때부터는 거기에 부자관계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군신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군신과 부자관계는 같은 유교의 양대 가치인 충효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군신관계는 컨디셔널이에요. 조건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군주라고 해도 1000명을 어기고 개판치면 뭐가 되죠?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1000명이 떠나간 군주는 필부이기 때문에 필부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다. 맹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왕답지가 않으면 내가 몇 번 간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군신관계를 끊고 낙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왕이 왕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유교가 다른 고전과 달리 상당히 세를 획득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자관계는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아도 당시 유교 카테고리 안에서 자식이 먼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끊어서 문제가 되죠. 사회는. 네, 법적으로도 끊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뭐냐 하면 특히 순임금 일화를 많이 들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금수도 다 해. 이런 얘기죠. 이거 유명한 나종원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남성대 학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진정한 효냐? 부모가 나를 구박해도 나는 끝까지 효도한다. 이게 효지. 그런 인식이 되는 거예요. 효 절대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하늘 더 떠서 이 세상에 틀린 말을 하는 부모는 없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맨날 술 드시고 들어와서 두들겨 부숩니다. 두들겨 부숴요. 유교 논리 안에서는 자식 입장에서 그 아버지를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고 순응하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와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 현실적 정책에 기반을 둔 군신 관계다. 그런 시절과 그런 15세기와 그게 뭐야? 더 부족하지. 부자 관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에 익은 군부 신자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그럴듯한 이데올로기고 명나라 질서가 천년 만년 간다면 조선은 아니 명나라 황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군신 관계인데 조선하고만 부자 관계예요. 이거는 국제 무대에서 세컨드 투 차이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의 느낌으로만 우울하네. 전문용어로 쪽팔려. 그게 아니고 당시에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은 실제로 명나라에서도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밖에 없는데 아주 싱글 유니크 파워, 그러니까 유일한 강대국이 국제 무대에서 30-40개 나라 중에서 조선에서 온 사신은 어디 있는가? 이 앞으로 나오시게 내 옆에 앉아라. 이거는 뭐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민족주의 시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과거의 그 속성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명질서가 계속 가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외란이 발생했죠. 현재까지는 부자 관계는 이론 관계인데 외란 때 명나라가 참전함으로 해서 그 이론이 맞음을 현실에서 논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조지은이죠. 왜 왔죠? 자식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준 거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절대 불변의 절대 가치로 조선 왕조의 정체성과 거의 동일시돼 버리는 겁니다. 이 명질서가 계속 갔으면 조선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명질서가 이적 오랑캐한테 붕괴될 때 이 부자 관계와 제조지은 이것은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조선의 심장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게 명청 교체, 병자호란의 핵심 배경이에요. 조선시대 때 16세기 때 가면은 나라를 지킬 군대도 없고 상비군도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외란 초기에 일방적으로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판단으로 볼 때는 명질서가 굉장히 강고하게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국내에서 20만, 30만 상비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해서 내부에서 밀란이 발생했을 때 또는 반란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진압할 정도의 최소한의 병력만 두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막 파하고 그렇게 한 건데 하여간 모든 것을 명질서에 올인했다가 그 명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이 조선 왕조에게 닥친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명나라가 아직 있고 청나라가 이제 막 흥기하기 시작하는 이 이른바 명청 교체기에 이게 만주와 중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워낙 큰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이게 불똥이 안 튈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한반도의 왕이었다고 해도 이게 좀 국력이 워낙 차이가 나는 상태고 국가 상비군을 거의 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과 후금이 싸운다. 조선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풀어나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현재로 끌어와 비교하자면 지금은 그나마 그 한반도가 또 분단돼 있어요. 거기다가 흔히 G2 시대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G2 시대지
새로운 신냉전 시대고 G2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뭐 X변수로서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잘해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당시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나는 중립할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광해군의 외교 정책 그러면은 다음 중 맞는 것은 삑 누르고 중립 정책. 그럼 맞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중립이란 무엇인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 때 이제 문제는 누르하치가 흥기하지 않거나 명질서가 튼튼하거나 그러면 조선은 고민할 게 없어요. 계속 북경하고의 관계에 올인하면 돼요. 근데 명나라하고도 약간 쇠퇴의 기운이 감지된과 동시에 그 틈을 이용해서 심양에 근거를 두고 있는 누르하치가 득세해 나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해서 이 누르하치가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고 정식으로 칸을 칭한 다음에 명나라에 선전포고합니다. 누르하치의 친아버지가 예전에 명나라가 전개했던 단독 여진 정벌에서 누르하치의 아버지가 전사합니다. 처형당해. 그러니까 그때가 누르하치가 23세 때인데 23세의 청년 누르하치가 아버지가 전사한 뒤에 자기 부족의 추장에 대를 잇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들어와서 지금의 푸순, 이른바 무순 일대를 함락시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페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퍼알라가 맞고요. 이게 이제 지금의 심양 근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누르하치 후금의 그 경계가 이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 무순을 함락시키죠. 드디어 선전포고한 겁니다. 이른바 요동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병을 일으켜서 누르하치를 아예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원정을 계획하는 것이 1617년이고 바로 1618년도 봄쯤에 조선에다가 군대 징병을 요구해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로는 10만 대군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0만 대군,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당시 현재 이제 각종 조사에 따라서 이 전쟁 이른바 그 유명한 사르어 전투가 발생하는데요. 이 전쟁 당시 누르하치가 보유했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할 경우에 한 6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거로 나와요. 물론 6만 명은 거의 다 기병입니다. 너무나 막강해서 쇠 철자, 철기라고 부르죠. 얘네들이 푸순성이나 이런 데 함락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벽이 낮은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병들이 공성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래주머니를 몇 개씩 짊어지고 말 타고 막 성 밑으로 뛰어옵니다. 오다가 활 쏘면 몇 명은 죽죠. 모래주머니를 계속 성 밑에 던지고 간 다음에 말 타고 뛰어넘어가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겁이 먹어가지고 홍위포가 있지만 놓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만 대군을 끌어서 누르하치의 이 본진을 치려고 들어가는 건데 조선군도 보내라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1618년 봄의 얘기인데 정확하게 쭉 보시면은 제가 뭐 쭉 하는데 지도를 보고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너무 좀 복잡해서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신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를 좀 감안하시면 신하들의 반응. 자, 니네 군대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왕으로서 어전회를 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기권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역사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역사 공부하실 때 자꾸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고요. 그 머리를 계속 회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 건 TV 드라마 보는 정도의 훈련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가서 나라면 어떻게 했겠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몇 배 신장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하거든요. 답은 뻔하죠. 이구동성으로 파병하자는 거죠. 왜? 군부의 나라인데 자식된 도리로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네. 그럼 자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아버지랑 싸워야죠.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 봐도 누르하치가 이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더 크기 전에 아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냥 발본사고 내버리자. 그게 차라리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왕 광해군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뭐 국내 정치만 놓고 보면 북인 정권, 그래서 서인 때려잡고 그렇게 배웠지만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광해군을 적극 지지했던 북인조차도 전부 즉각 파병해야 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광해군이 파병 거절하니까 왕이 우기니까 안 돼요. 왕이 결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왕이 오히려 우리는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이번에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우리는 파병을 할 수가 없다. 통촉하소서. 이렇게 국소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걸. 할 수 없어. 당시 예조 판서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방면으로 예조 판서 이이첨이 씁니다. 근데 이이첨이 뭐라고 그래요? 이이첨이야말로 광해군의 오른팔이었죠. 뭐라고 쓰냐 하면 왕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초안을 잡고 있는데 내가 써야 할 내용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 붓이 안 나간다 그래요. 대놓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래도 써. 왕이 달래지. 왜 그러냐 하면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군부 신자 관계가 절대 가치인데 그거에 저해되는 이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왕이 우깁니다. 근데 왕이 우기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유일한 명분이 그거예요. 나는 황제의 제후다. 황제의 명령 없이는 내가 함부로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때 1688년 봄에 조선 조정에 계속 징병을 요구한 애들은 주체가 북경의 정식 예부를 통해 내려온 게 아니고 요동군 방면 야전 사령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도 중신들은 100이면 100명 다 빨리 보내자 그래요. 광해군의 뜻에 동조한 신료가 제가 조사한 바에 전체 250명 중에 7명이었어요. 근데 7명 모두 2달 뒤에 의견을 바꿉니다. 바꾼 이유는 영의정부터 저는 사실은 전하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나 비변사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기해요. 광해군의 뜻을 따라서 북경에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가다가 원정군 사령관 양호한테 붙잡혀서 편지를 먼저 양호가 뜯어봅니다. 보니까 군대 안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호가 화가 나가지고 돌려보내요. 도중에 돌아온 박정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저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버려요. 도승지도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자기 직책상 광해군 뜻에 동조했는데 나중에는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정말 한 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왕이라는 때 버티는 건데 유일한 명분이 칙서가 없다. 근데 이게 한 칙서가 북경을 출발한다는 소식이 한양에 정해진 게 1618년 10월 하순쯤 돼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홍립이 이끄는 우리 귀에 익은 강홍립이 이끄는 13,000명 정도의 병력을
출동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광해군이 뭘 적극 보낸 게 아니고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텼는데 칙서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칙서를 거부하면 이제는 조선 내에서 왕의 정통성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거는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명나라 황제의 명령에 순응하고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양반 사대부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잣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인왕산 밑에 푸른 기와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방문합니까? 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저기 그리스부터 한번 가고 싶어. 그러면 바로 몰락합니다. 무조건 어디로 가야 해요? DC로 날아가야 합니다. 여기 뭐 외국부에서 근무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DC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얼마 전까지 도쿄로 갔죠. 다음에 북경으로 갔어요. 이명박 때 그걸 바꾸려고 하다 못 바꿨고 박근혜 전 정권 때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워싱턴 DC 갔다가 베이징 갔다가 다음에 도쿄로 갑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순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 전투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참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광해군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기 명나라가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누르하치를 친다고 하는데 이 작전을 세운 걸 보니까 명나라에 인물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어볼까 합니까? 철기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농성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명나라가 할 수 있는 길은 요동에서 농성하며 거점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뭐 파라리 보병이 넘는 군대를 끌고 10만 명이 누르하치 영토 후금 안으로 들어가서 들판에서 싸우겠다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광해군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갔다가 패할 게 뻔한데 그러면 누르하치가 그 분풀이를 우리한테도 할 것이다. 그러면 누르하치가 압록강을 넘어오면 우리가 막을 힘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란 때처럼 명나라가 우리를 도울 힘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북송이 망할 때 흠종과 휴종이 끌려간 정강이 변처럼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난 끌려가기 싫죠. 어떻게 해야 해요? 누르하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해군이 뭐 엄청난 탁월한 외교가가 돼가지고 뭐 중립외교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방어예요. 여러분이 왕임은 지킬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왕위를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왕조, 즉 종묘사직을 지켜야 해요. 누가 위협합니까? 내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편의상 50은 내부의 적을 막는 데 쓰고 50은 외부의 적을 막는 데 쓰는데 다 내부의 적, 외부의 적 다 뭡니까? 내 왕좌 또는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지금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적을 누르기 위해서 영창대군 제거하고 다 포텐셜 애니미니까 임해군 제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강력한 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붙을 만한 적수가 아니에요. 도움도 올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르하치하고 창구를 열어서 핫라인을 열어서 명나라 몰래 은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학설이지만 중립외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중 외교라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여러분 중립이라고 하는 건 A, B, C 3국이 있을 때 똑같이 100% 독립국이에요. A와 B가 싸우는데 C가 중립을 난 싸움에 안 들어가. 그게 중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파견할 때는 사실 싫었는데 이라크 파견할 때 왜 파병했느냐?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는 다 알죠. 다 알아요. 개씨나 소씨나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미국이 사우스코리아한테 야 이라크에 군대 좀 보내. 그럴 때 사우스코리아가 싫어요. 안 가면 그게 중립입니까?
아니죠.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전에는 중립이 힘든 겁니다. 이미 사우스 코리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전진기지를 알고 있는데 전진기지에 속한 대한민국이 미국이 뭘 좀 군대 좀 보내라 그러는데 안 보내네. 이건 중립이 아니라 큰 싸움 나는 거예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미국이 군대를 개입해서 한국 그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아요. 명나라에 올인한 상태에서 명나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명나라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국내의 포텐셜 애니미가 그 틈을 이용해서 치는 거죠. 명나라하고 사이가 나빠졌던 이성계, 바로 자식이 탱크 몰고 들어온 겁니다. 명나라와의 사이가 나빠지던 광해군, 바로 조카뻘 되는 애가 탱크 몰고 들어온 거죠. 말년에 미국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이승만, 바로 붕괴되는 겁니다. 말년에 미국과의 사이가 껄끄러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 아주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강대국이 직접 물리력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복잡 단안한 정치 지형에서 이 사람이 저 북경과의 관계, 뉴욕과의 관계를 치중해야 하는데 틈이 벌어졌네. 이거는 권좌를 노리는 다른 세력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죠. 실제로 광해군이 몰락한 이유는 뭐 임목 대비를 핍박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충효 군부 신자 관계가 절대 가치인데 왕이 황제의 말을 잘 안 듣네. 그러면 이건 우리 왕이 아니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반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해서 참패를 합니다. 아주. 요거는 이제 그 만주실록에 나오는 건데 조선군이 13,000명이 갔는데 당시 명나라 군대가 4개의 큰 부대로 동시에 들어갔어요. 총사령관이 없고 4명의 총사령관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헤드코어가 없어요. 좀 엉성한 구성이었고 조선군이 들어간 강홍립이 이끈 조선군은 유정이 이끄는 부대에 배속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뭐 조명 연합군 이런 말 듣기 좋아하지만 그건 뭐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하는 말이고 사실은 징병당에 들어간 거예요. 용병도 아니에요. 용병으로 가면 돈이나 받죠. 그냥 징병 당한 거예요. 용병은 괜찮은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용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1시간 만에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분산 배속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유정이 이끄는 부대에 배속됐어요. 그러니까 조선군 내에도 중군이 있고 좌군이 있고 우군이 있고 강홍립은 중군에 있죠. 4천 다 해서 13,000, 12,000인데 근데 이 갑자기 패물할 때 이게 지금 뭐 후금에 철기가 들어가니까 얘네가 뭐 포 다 놓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 조선군은 괜히 가다가 괜히 그 부대에 있다가 완전히 괴멸되는데 좌군과 우군은 거의 7천 이상이 괴멸돼 버려요. 전사 아니면 미싱, 실종이죠. 다행히 시간을 약간 번 짬을 이용해서 강홍립이 이끄는 중군 한 4,000명 가량이 옆에 있는 구릉 나지막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그거를 한 2만 명의 후금 철기가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해 그러는 거죠. 그걸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항복을 권유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난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우리가 싫어서 온 게 아닌 거 우리가 안다니까. 너네랑은 원한이 없어. 내려와라. 이런 얘기죠. 강원님이 거기서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4,000명 무장해제당하고 누르와치가 한턱하니까 그럼 누르와치 저기 어르신께서 누르와치라면 강홍립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나쁜 놈하고 한 대 치겠어요? 그렇죠. 극진히 환대하죠. 그리고 이때 4,000명 중에 2,000명가량이 중군에 배속된
조선의 최정예 총수병들이에요. 이른바 조총수들. 굉장히 유명한, 당시 누르와치는 조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진히 대우합니다. 물론 캠프에서 뭐 도망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후급 내에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지만 하여간 누르와치는 대조선 온건파였어요. 전선을 두 개를 동시에 두는 건 불리하다. 그래서 조선은 전쟁 없이 그냥 평정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패하니까 상황이 급변합니다. 패하니까 이제는 광해군이 신하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합니다. 거봐, 내 말 들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요동군 방어 사령관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징병을 몇 차례 더 요구합니다. 그럼 신하들은 다 빨리 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보내자. 근데 광해군은 이미 한번 그렇게 했다가 당한 거 봤잖아. 후금하고는 안 싸우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거절하죠. 이렇게 쭉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1622년 봄에 다시 징병 칙서를 가지고 명나라의 감군오사, 지금으로 말하면 황제의 특별 사신이 조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애가 통 말을 안 듣네. 꼭 북경에서 해야 군대를 움직이냐? 대충 알아서 움직여야지. 감군오사를 파견해요. 군대까지 한 3,000명 끌고 들어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1618년, 19년 봄에 사르워 전투에서 명나라의 10만 대군을 괴멸시킨 다음에 누르와치가 바로 3년 뒤 21년 1월 달에 요동을 쳐서 요동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후금이 요동을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북경과 한양 사이에 육로 교통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젠 배 타고 가야 합니다. 당시 한양에서 배 타고 북경까지 갈 때 원거리 횡단 항해가 안 되고 연안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안 항해하다가 난파되면 다 후금에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아요. 또 난파돼서 죽기도 합니다. 3번 정도 사실에 가면 한 번 정도 돌아오질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양에 가라 그러면 갑자기 노모가 편찮으셨어. 다 사직합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면 가겠어요? 확률 3분의 돌아올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주저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모문용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뭐 빼고요. 하여간 문제는 22년에 5월달에 감군오사가 와서 요구를 합니다. 군대를 보내라. 적어도 10,000명은 보내고 다음에 선박도 몇백 척을 보내고 군량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명나라 감군오사와 조선의 삼정승 포함한 이제 실무진이 가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광해군이 지시한 협상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식량은 우리도 먹을 게 없다. 니네가 정말 식량이 궁하다면 산동에서 직접 실어와라. 가서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군대 10,000명은 쉽지 않다. 우리는 군대를 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열심히 압록강가를 지킴으로 해서 천조에 부응하겠다. 후방을 막아주는 것도 얼마나 큰일이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하들은 마음이 광해군과 달라요. 그래서 가서 10,000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물우물 하니까 그러니 그럼 그게 아니라 10,000명을 보내라고 했는 광해군이 거절하라고 했는데 비변사에서는 협상하다가 그쪽 대표가 숫자를 늘리니까 최종적으로 20,000명을 보내겠다고 확답을 합니다. 그리고 선박 군량은 우리는 싫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굶더라도 식량을 객출해서 명나라 군대를 먹이겠다라고 확답을 해줍니다. 마지막 선박은 광해군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걔네가 선박비는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량도 사실 실어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정하다가 광해군이 근데 그렇게 협상을 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니까 광해군이 뒤로 넘어갔죠. 너희들은 누구의 신하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결제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왕이 제거를 안 해주니까 이게 협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근데 강군호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는 않고요. 은 한 3만 냥 정도 줍니다. 꽤 큰 돈인데요. 너네가 필요하면 이들 써서라도 해라. 돈은 받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군호사가 왕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담당 관리한테 내가 뭐 곤장을 치겠다는 등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만 왕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군이 한 달 만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조정 신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근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조 반정 발생하기 10개월 전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 신료들이 광해군에게 마지막 준 기회가 있어요. 존호를 받으라는 건데 이거는 뭐 별거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제가 문구를 써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참 천자로부터 포상도 많이 받고 식사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 적은 이전에 없었다. 이거는 전하가 사대를 잘해서 천자의 마음에 쏙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존호, 언어 타이틀입니다. 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광해군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4대의 지극정성을 표시하는 타이틀을 받으면, 훈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군대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광해군은 보낼 마음이 없죠. 근데 거부합니다. 존호를 거부하네. 이제는 거의 이제 완전 마비돼 버렸어요.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고립됩니다. 말년에 광해군이 자기 어의 메디컬 닥터죠. 로얄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 사람에도 못 믿어요. 내가 어의한테 오전에 무슨 말을 하면 오후에 장안에 퍼진다는 거예요. 극도의 피해 의식이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뭐 행정이 완전히 마비돼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면서도 누르하치한테 우호적인 편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바로 한 이렇게 거의 완전히 중앙행정 마비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백을 이용해서 이제 능양군 인조가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갖고 와가지고 반정 교소를 반포하는데 어떤 내용의 어떤 죄를 가장 크게 부각시켰는가 보면은 명나라를 배신한 죄예요. 어머니를 핍박한 건 한참 뒤에 밀려요. 그런 거예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 때 남한산성 병자호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만 볼 게 아니고 당시 그 군부 신자 관계로 바뀌어 있는 그 상황, 다음에 임진왜란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미 인조 때 해야 할 논쟁을 광해군 때 충분히 했고요. 광해군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논쟁의 성격과 본질 그대로 인조 정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은 더 급해졌죠. 상황이 더 급해지니까 솔직히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광해군이 옳았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당시에 그 조정신료였다면 저도 아마 명나라를 도와서 적극 싸워야 한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후금이 요동을 먹기 전에, 먹은 다음에도 중원 대륙을 차지하는 명나라가 조금만 있으면 대병을 다시 일으켜서 쓸어버릴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암만 철기라 한들 어떻게 장성을 넘어가,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세 판단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최약체인데 유럽에 가서 한국과 스웨덴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하면 거의 9대1로 스웨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면, 조사하면 한 5대5가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전력 평가보다도 내가 응원하는 팀에게 올인을 하는, 당시 명과 후금이 싸우면 누구 응원하겠어요? 당연히 명나라 응원하죠. 그게 정세 판단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때 항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남한산성 영화도 있었고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본질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영화를 안 봤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죽어야 후세에 할 말이 있다. 다 죽자 여기서 옥쇄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후세에 할 말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우리가 현대의 시각으로 헛된 명분론자, 명분론적 사대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보편적 문명의 문제예요. 당시 우리가 명나라를 대국이기 때문에 사대한 건 맞지만 더 본질은 뭐냐 하면 그게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하운주, 한당, 송명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인간의 문명이라고 믿었던 중화문명, 유교적 중화문명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법을 모르면 이적 오랑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도 저버리면 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변방에서 태어났으나 옛날부터 독서, 지예, 글을 읽고 예를 알아서 우리는 교화를 받아서 영어로 말하면 civilized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 중화국 소중화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들어가서 우리가 청나라한테 가서 항복했어요. 이마를 땅에 찍으면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 군부 신자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충과 효의 바탕을 뒀는데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은 충과 효를 동시에 범한 거예요. 저기 너의 군주이자 아버지가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식은 너는 뭐 할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강도한테 붙잡혀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도 앞에 나가서 절하고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원이가 이런 말을 한 건 뭐냐 하면은 보편적인 문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홍타이지 앞에 나가서 내가 항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야. 충효를 동시에 어긴 이른바 금수만도 못한 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인간으로 죽어야 장차 중화국가가 권토중래할 때 내가 지하에서 후손들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는 내셔널리즘이 없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 그런 개념이 없던 때예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중세 유럽을 보시면 돼요. 중세 유럽에서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프렌치예요. 그러면 혼나죠. 다시 얘기해봐. 너 누구야? 이상하네. 젊은이에요. 혼나요. 다시 얘기해봐. 너 누구야? 그러면 저는 캐톨릭입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이게 중세 유럽 사회예요. 교황이 이거죠. 이거는 유럽 사회의 보편적인 문명의 가치 기준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고 캐톨릭에 있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이 없어요. 그러면 동시대 동아시아는 뭡니까? 네가 유교적 예법을 아니? 네. 그러면 civilized. 아니요. 바바리안. 이렇게 되는 거죠. 문명과 야만의 이등법. 이 기준은 고대 중국에서도 나왔고 고대 로마에서도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당장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억울할 때 누명을 벗기 위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셔널리즘이 휩쓸고 지나간 근대의 시각으로 이때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답답해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조선 왕조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요. 내가 일단 내가 인간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연구하는 색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 거꾸로 보는 거죠. 조선 사회의 속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뭐 고담 준론만 볼 게 아니고 육두문자를 제외한 심한 욕이 뭐냐 이거야. 그 사회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신다는 전제를 까는 것이죠. 제일 심한 게 뭡니까? 아까 나왔죠. 금수만도 못한 놈. 인간 사회가 교화된 인간, 아직 교화받지 못한 이적 오랑캐 상태의 인간, 다음에 인간도 아닌 금수.
근데 금수만도 못한 놈. 이거는 완전히 중세 유럽에 말하면 파문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심한 욕이 뭡니까? 육두문자 빼고 의리 없는 놈. 의리가 뭐예요? 의의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인데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의리의 최종 대상은 부모님. 이게 의라는 뿌리에서 효라는 가지가 나온 거고 사회활동에서 국가사회에서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의리를 지켜야 할 대상은 군주죠. 이게 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유산이 지금도 남아서 선생님께서 누구한테 의리 없는 사람 이런 말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아니 끄떡끄떡 하시길래 이거 막 분노하거나 우울해지는 거죠. 지금은 그 의리의 개념이 약간 변질돼서 조폭끼리의 의리 뭐 그렇게 생각됐지만 의리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저버린 놈 이건 심한 놈입니다. 또 하나가 족보에서 파버릴 놈. 그건 뭐예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육두문자 빼고도 그러니까 어떤 욕을 그렇게 보면은 그 사회의 속성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조선은 그런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원 줄게. 지금은 근대로 넘어온 다음이니까 그렇지 의리가 밥 먹여주니 100억이면 어디야.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회가 그 유교 이념이 그렇게 저겠다면 왜 광해군은 똑같이 유교 교육을 받고 자라고 더구나 왕으로서 이제 물론 그런 교육을 그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쨌건 유교 사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때도 왜 그렇게 혼자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해군의 특별한 경험에서 저는 찾고 있어요. 광해군이 한 17, 18세 때 외란 초기 때 분조 활동을 하고 무군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조선군 야정군 총사령관 역할을 한 2년간 합니다. 그때 명나라 장수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어요. 광해군이 저 전투를 항상 후금과 명나라가 싸우면 광해군이 관전평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는데 저 명나라 애들은 뻥이 심해서 저건 전부 뻥이고 하나도 못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가면 누르바치를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신료들은 그렇지요. 빨리 우리도 도와줍시다. 그러는데 신료들은 오히려 명나라가 이길 게 뻔한데 안 도와줬다가 그럼 명나라가 누르바치를 평정한 다음에 우리를 질책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광해군은 아니라는 건데 그 정세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젊었을 때 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 비변사에서 이 논의를 많이 하는데 비변사가 사실은 변방을 대비하는 관청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광해군이 그래요. 너희들은 백면서생이라서 군무에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어디 함부로 니네가 그렇게 니네가 막을 수 있으면 니네가 붓으로 누라치를 막을 수가 있니? 그러면 네가 암도관 가서 지켜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당시 명나라 군대의 허허실시를 광해군만큼 잘 알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외란이 끝난 다음에 30년 지났기 때문에 외란 때 지휘관으로서의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광해군은 세자이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총사령관 역할을 맡아가지고 거의 군무에 대해서만큼은 또 명나라 전력의 실상에 대해서는 광해군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광해군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심해요. 분조 활동으로 민심이 광해군에게 쏠리니까 선조가 견제를 죽을 때까지 합니다. 사실 선조가 죽기 2년 전까지 2년 전에 영창대군이 태어나는데 그 자기가 지금 말년에 이 영창대군을 탄생시키면 피바람이 분다는 걸 선조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막 병적으로 계속 관계를 해서 결과적으로 3번째 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죽어요. 마지막까지 광해군에게 참 정말 상처를 주고 계속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근데 광해군 성격이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성격이 아니고 뭐 정조 같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생이 스타일이에요. 소심하고. 그러니까 세자 시설 18년 동안 계속 아버지 눈치 봐야 하고 대담성은 없고. 그러니까
그 중립에도 아까 그런 것처럼 광해군이 근데 누르하치가 들어오면 난 진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정강이 번처럼 내가 끌려간다는 거죠. 싫어요. 근데 신료들이 안 도와주네. 자꾸 싸우자 그래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말년에는 어디에 집착하냐면은 천도하려고 그래요. 지금 교화 땅에다가 천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화는 강이 교차하고 습해서 도읍지로 안 맞아요. 근데 왜 글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보장처, 유사시에 피난처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그런 피해의식이 무지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 능동적인 뭐 정세를 판단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광해군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 수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이 당시 정세와 맞아떨어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자 교육을 받았다 해도 배운 책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또 한 가지는 명나라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란 때부터 세조가 광해군이 선조의 마음에는 없었는데 외란 발발하고 충주 탕금대에서 참패한 소식을 듣고 몽진하기 직전에 할 수 없이 신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광해군을 세자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해달라고 명나라한테 승인을 3번 하는데 다 거부당하죠. 물론 명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당시 명나라 만력제도 적자가 없고 서자만 있는데 만력제는 셋째를 좋아했고 걔한테 주고 싶은데 예부에서 장자가 멀쩡한데 왜 셋째에게 주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해군도 장자가 아니죠. 임해군이 있잖아. 그래갖고 계속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부에서 조선의 광해군을 차자인 둘째를 세자 책봉을 허락해주면 자기들도 만력제 요구대로 셋째를 태자로 임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북경 내부의 문제 때문에 광해군이 3번 거절당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경에서의 태자 책봉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2번 더 안에 또 거절돼요. 심지어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도 또 거절당해요. 세자 때는 거부하더라도 왕위에 실제로 앉으면 인정해 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서 임해군이 정말 유고 상태인지 조사해야겠다. 특별조사관까지 파견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명나라가 자기의 정통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의 뒷발꿈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군사력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나라보다는 누르하치하고 대화하고 싶었다고 보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뭐 질문이 너무 좋아서 이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 때 뭐 이제 야 우리가 명을 치러 가는데 도와줘야지. 나가고 싶겠어요? 아니 지금 삼전도에서 아버지한테 지금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당신을 섬길게요. 이거는 뭐 큰일입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나라 망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선 왕조는 하드웨어, 물질적 기반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지도 왕과 중신들이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이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나중에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현대어로 바꿔드릴게요. 삼전도 항복은 상황 논리로 변명이 불가능하다. 왜? 부자관계는 절대가치니까. 이것이 변명이 된다면 어떤 후폭풍이 발생하느냐. 제가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신하가 군주한테 무조건 충성을 바쳐야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무조건 효도를 해야 하는데 상황 논리를 들어서 핑계를 대는데 그게 먹힌다? 그러면 그 후폭풍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하. 뭐겠어요? 상놈이 양반한테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노비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소장농이 지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 왜? 야, 너 왜 밭에 안 나가 임마? 마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오늘은 쉬겠습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인 충효가 상대화되는 순간 조선 왕조는 망한다는 거예요. 양반 지배 질서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송시열이 정리한 삼전도 항복이 갖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갖는 의미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인 비유해 드릴게요. 옛날 냉전 시대 때라고 칩시다. 20세기 후반. 국시 중에 하나가 반공인데 갑자기 반공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패닉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겠다고 눈물로 읍소합니다. 그렇지만 홍타이지가 한두 번은 봐주는데 안 봐주죠. 마지막에 나가요. 나가면은 뭐 실탄을 안 쏘고 뭐 공포를 쏜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느냐. 현장의 장군들도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경업 장군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 사람 전투에서 공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유명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가는 정보를 배를 보내서 산동반도를 통해서 명나라에 먼저 알려주고 내통하고 쉽게 말하면 청나라에서 질책이 들어오니까 명나라로 망명하고 나중에 붙잡혀서 송환되어서 청나라가 죽여라고 하니까 장렬하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임경업 장군은 특히 군량미를 수송할 때 책임자였는데 이걸 가면은 만주 오랑캐한테 먹일 거 아닌가? 일부러 침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오죠. 좌초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네. 그러면 일반 사대부들은 훌륭한 양반이네. 이런 시대 분위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나라와의 사대 의리에 저해가 되는 이벤트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으로 남는 거를 결사적으로 싫어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죠. 이런 맥락입니다. 뭐 그 밖으로는 뭐 다 그런 얘기고요. 재밌는 건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제 청나라가 북경을 들어갔어요. 북경을 들어간 1644년부터는 조선에 군대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조선은 필요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는 또 갑자기 러시아 애들이 이 동쪽 시베리아 쪽으로 남하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쭉 이제 넘어온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흑룡강까지 등장합니다. 해서 흑룡강 하류 오호츠크해까지 나가요. 흑룡강 중류에 있는 송화강, 옛날 부여의 발생지라고 배웠죠. 송화강을 타고 막 만주로 남하해요. 그러니까 이 만주 일대에 있던 지금 만주의 주력 부대가 다 이 남명을 치기 위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연고탑에 최극동 그 청나라 군사령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 애들을 막기 위해서 흑룡강으로 출동할 때 효종에게 니네도 군대를 보내라 요구해 옵니다. 당시 조선군 조총수의 명중률이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보내기 싫죠. 왜요? 효종 때는 뭘로 유명합니까? 북벌하자 그랬어요. 북벌이 뭐예요? 원수를 갖고 와신상담, 수치를 갖고 복수 설치 해가지고 청나라를 치겠다고 몰래 북벌을 준비하는 그 시대에 청나라가 징병을 했는데 청나라의 징병에 따라서 청나라의 지휘를 받아 나가 싸운 거예요. 당시 뭐 1차, 2차 있지만 변급, 뭐 신유 이런 장군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당시 조선군 사령관이었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유쾌했겠어요? 우울했겠어요? 우울하죠. 내가 북벌을 하지 못할 망정 야 이거 뭐 정말 창피스럽구나. 근데 당시 뭐 청나라한테 항복한 지 얼마 안 지난 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러시아 세력을 청나라가 막는데 청나라가 필요할 때 흑룡강 동쪽에서 싸울 때는 조선에게 2병 징병을 했는데 우리는 2번 다 보내요. 처음엔 100명 보내고 다음엔 250명 보내요.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다 총수병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하신 것처럼 일단 환경이 우울해요. 이제 왜 우울한지 분명히 아시죠?
우울합니다.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마침 이때 만포 첨사를 해가지고 내가 해산진 첨사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나가네. 그런 기억이에요. 당시 2차 원정 당시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개선군 조선군 사령관 신유가 쓴 시가 2개 남아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죠. 배 안에서 잠 못 들고 호가 소리 들으니 고국은 아득히 만리밖에 멀도다. 오로지 경각간에 달려갈 마음뿐이니 오전에 보고 마치면 곧 내 집에 돌아가리.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 이영만리 출정에서 성공하기는 세상에 드문 일이건만 이 나그네 마음은 어찌하여 또 다시 장탄식인고. 이번 원정은 예전 심화역과는 다르니 그때 죽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김공이 오히려 부럽도다. 이건 뭡니까? 개선장군 시가 아니라 거의 폐잔병 수준의 시예요. 왜 이렇게 우울하냐? 답이 여기 있죠. 장탄식 하는데 이번 원정은 심화역과 다르다. 강홍립 장군이 끌고 나갔던 13,000명이 패몰하거나 항복했던 그 전투를 조선에서는 심화역으로 불렀어요. 내가 지금 나선 정벌에 나온 거는 당시 강홍립 장군이 나온 거랑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은 명나라를 위해 오랑캐와 싸우다가 나간 싸움이고 지금은 뭡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인 청나라한테 오히려 지위를 받아가지고 오랑캐를 위해 나간 싸움 전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장탄식이다 그 얘기인데 그때 심화역에서 조선군 한 7천, 8천 가량의 전사 또는 실종되는데 그때 죽어서 전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김공, 이름은 김응하라는 사람이고 당시 선천 군수였는데 강홍립이 이끄는데 한 부장으로 나갔다가 좌군에 속해 있다가 그냥 패몰당할 때 마지막까지 버드나무를 등지고 적군과 싸워서 몇 명을 죽이다가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이에요. 조선군 중에서 가장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인데 명나라에까지 알려졌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중화 문명국인 명나라를 위해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해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김응하 장군이 난 오히려 부럽도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 개선 장군의 신유가 왜 이런 우울한 시를 남기는가를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숙종 때 북벌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숙종 때 나선 정벌에 대한 우울한 기억을 바꾸죠. 숙종 때 조선 중화를 얘기하면서 북벌의 시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숙종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효종 때부터 북벌을 준비했으나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라고 발표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북벌의 시대를 접습니다. 왜냐?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내 치에 전념하겠어요. 이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청나라만 쏙 빼면 돼요. 우울한 이유가 뭐예요? 청나라가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숙종 때부터는 뭡니까? 숙종이 갑자기 신유 장군을 축켜 세워요. 그리고 그 제문을 내리는데 제문 중에 청나라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저 만주에 저 북쪽에 늑대 같은 오랑캐가 있는데 청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연전연패하던 걸 우리가 가서 적진을 소탕하고 불태우고 다 평정했다 해버린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초강대국 청도 못하던 일을 우리가 가서 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근데 러시아는 북쪽에는 오랑캐예요. 북벌한 거죠. 이렇게 기억을 바꿉니다. 이게 먹히죠. 해가지고 18세기, 19세기 때 이 나선 정벌 이야기가 민간 소설로도 나오는데 뻥이 심해지죠. 우리가 15만 대군을 파견해서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조선시대 해외 관계는 이런 건데요. 이걸 보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도 양반 사대부들은 만청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것이 19세기 때까지 가지만
군주들은 자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회익은 영조와 정조일수록 청나라 황제에 대해서 지극정성 사대하고 정성을 정말 다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조선 정부가 평화, 안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청나라가 주도하던 조선시대 후기 17세기 후반,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는 뭐냐면 조선 정부가 강력한 상비군도 없이 어떻게 외침 없이 잘 평화를 유지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불렀던 청나라 질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지금이 아니라 예전의 북한이죠. 중국이나 우리나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살아가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중하다. 명나라도 오랑캐화되었다. 이제는 하운주, 한당 송명을 잇는 중화의 적통이 조선으로 왔다. 우리만 중하다. 사방 천지가 다 오랑캐야. 이런 이데올로기가 조선시대 후기 18, 19세기 200년간 한반도를 강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하층민들에게도 먹히는 게 동서남북을 보니까 전부 변발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만 신체 발부 수지범을 잘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가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질서 속에서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내부의 민심이 이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청나라를 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희한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청나라가 질서가 붕괴되고 근대의 물결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에 처하면 청나라한테 SOS 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죠. 해서 이런 말 하면 좀 우울하지만 솔직히 17, 18, 19세기 때 우리가 삼전도 항복하고 명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조선의 지배 양반 엘리트들은 외부에 대한 마음의 창을 닫습니다. 거의 닫아요. 우리는 18세기 후반 정조 때 북학론이 당시 메인스트림인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지만 사실은 북경과 에도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 오니까 물산이 풍부해서 눈이 휘둥그러지는데 귀국해서 올리는 공식 보고서는 뭐예요? 물산은 풍부하나 그래서 사치스럽고 그래서 이적 오랑캐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내가 공무원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즉 북경에서 본 거를 귀국한 이후에 그대로 커밍아웃해서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18세기 후반에 가서야 나오는데 150년 걸린다는 것이죠. 그럼 150년 동안의 사람들은 북경의 사신이 수타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냥 굉장히 풍부한데 그래서 오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우울하긴 우울한데 그만큼 한반도 내부에서의 토지와 노비를 중심으로 한 양반 사족의 강력한 지배 체제는 공고하지만 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조선의 국력은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의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됐는데 질문도 받아야 하는데 저기 지금 벌써 4시 반인데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결론은 조선시대 해외 파병을 할 것인가 말까 어떤 인식을 했는가가 단순한 과거의 취미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까지 직결되고 있다. 지금 더군다나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까?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